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투자증권 김호균 팀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단연 시장 조정의 이유를 첫 번째로 꼽는다면 AI 네. 비싸다. 네. 버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언제나 주목받지만 이번에는 좀 더 주목받는다. 굉장히 저희가 엔비디아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두 나만 쳐다보고 나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AI 과잉 투자 우려로 AI 생태계 전반으로 조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의 중요성은 타이밍도 되게 묘합니다. 굉장히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요. 시장은 이미 이제 호실적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네. 엔비디아는 잘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이제 99점인지 100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좋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엔비디아의 수주를 주는 빅테크들 캐펙스 투자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줄지 않고 있었던 확인이 됐고, 그리고 최근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면서 최근 칩에 대한 매출을 약간씩 흘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엔비디아가 이 정도 좀 실적이 나오겠다. 그 수치가 매우 놀랍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엔비디아 혼자 이걸 다 짊어지고 반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위축의 강도가 높아서 이제 그런 의심들이 저도 사실 이 11월 초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장이 좀 밀린다 했을 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무게감, 이 정도의 눌림을 엔비디아가 과연 얼마나 실적 발표를 잘 나와야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센터에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 정도 돼야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단순히 숫자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갖고 시장이 안도하진 않을 것 같고, 이 젠슨항 CEO가 AI 과잉 투자? 아니야. AI 과소 투자라는 내러티브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설득시키는 근거들을 가져올 텐데 과연 설득이 될 것인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하지만 젠슨항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또 믿을 건 지금. 좀 양쪽의 심리가 제 안에서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든 말로든 네. 어쨌든 아니, 둘 다요. 둘 다. 숫자도 무조건 잘 나야 되고. 숫자도 무조건 잘 근데 나요. 숫자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거죠. 근데 그 숫자도 단순히 비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장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둔화되면 이것도 또 안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마진율이 또 줄어서도 안 되고, 매출은 잘 나와야 하고, 그 가이던스도 좋아야 하고. 근데 엔비디아가 대단한 게 보통 그래 왔어요.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 좋고 미래에 대한 부분,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계속 나와줬거든요. 그 중국 매출이 좀 줄고 안 잡히고 이런 부분까지도 반영된 가이던스나 이런 건가요? 지난 실적에 중국이 잡힐 거라고 예상해서 시장에 기대감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젠슨항 입장에서는 중국은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엔비디아의 실적을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절묘했던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많잖아요. 중국 수출 관련해서. 그거를 제외하고도 2분기 연속 봤을 때 좋은 실적을 보여주느냐 지금 관건이고, 이후에 어쨌든 이번은 좀 어렵겠지만 중국 매출이 잡히게 된다, 수출이 재개된다 한다면 그때는 엔비디아의 평가가 또 다시 한번 레벨을 될 수 있는 그림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언제나 이슈는 많았지만 부정적 이슈? 왜냐하면 뭔가 순환 투자, 네. 이런 논란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스로피에게 또 투자하는데 이것 또한 순환 아니야? 이런 얘기들 간밤에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소프트뱅크가 판 것에 이어서 피터 틸도 팔았다. 이런 일은 사실 있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하나 시장에서는 이슈는 크진 않은데 이게 다 엮여버린 거죠. 엮이면. 모든 게 엮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순환이란 건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일단 그럼 일어난 순환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봤을 때 다 아시겠지만 행동 대장이 바로 오픈 AI 샘 알트먼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오픈 AI가 이제 AI 시장에서 헤게모니 자기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거를 지금 추격을 굉장히 빠르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메타에 있는 인력을 뺏기고 구글에게는 자리를 뺏기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앞세워서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스크럽을 짰다. 팔짱에 팔짱을 끼고 다 엮어버린 거죠. 엮어버린 건데 그 뒤엔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를 용인하고 돈을 내준 건 젠슨항이에요. 예.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AMD와 거래도 성사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돈이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발행한 이슈가 있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 거의 유일한 게 엔비디아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투자를 진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캐펙스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돈 어떻게 써야 하는 고민인 거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뭐 XAI도 투자하기도 하고 지금 오픈AI에도 투자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판단은 뭐냐면 AI를 가장 잘 판단하고 있다는 젠슨항 입장에서는 지금은 투자를 강력하게 해야 하는 시기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생태계도 그렇고 그래서 오픈AI에게 너 한번 엮어봐. 이거를 용인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즉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에블바리 해피한 거죠. 그렇게 회사채를 발행하고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다 같이 좀 엮이는 거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약한 골에 있는 기업들의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률은 엔비디아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누가 이득이냐? 순환추초를 구조를 보면 되는데 구조상 돈이 빨려 들어가는 곳은 오픈AI와 엔비디아입니다. 예, 그런 어떤 가정을 우리가 하고 이 어떤 순환 구조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공급 과잉, AI 그 과잉 투자 우려. 그러면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고 공급이 과잉이 되면 그때 버블이구나 혹은 과잉 투자 하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총알을 충전을 했습니다. 그 충전 갖고 버블 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떤 논리상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닷컴 버블에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이런 기미만 나오더라도 어쨌든 좀 경계하는 흐름들이 시장에 있기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계속 버블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갖고 오히려 경계감을 갖고 가는 게 좀 건전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가 만족하는 건전한 조정이나 흔히 말하는 김빼기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관세 충격 이후에 시장 상승 자체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한번 2, 3개월 한 번씩은 와줘야 되는데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한 번에 몰려서 이번에 조정이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만약에 이 사이클이 버블이고 어쨌든 버블의 초입이라면 이게 뭐 최소한 뭐 3년은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우려 때문에 한번 김을 빼주면 어떤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건전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버블이 너무 과도하게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려가 이미 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포 심리가 극단의 공포인 상황에서 이걸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내러티브를 조금 더 믿고 비중을 싣느냐의 어떤 선택의 기로 네.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상황 이제 아닐까요? 그럴 때 저는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좀 뭐 시장을 보고 투자도 하고 운용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미리 세팅을 해야 돼요. 미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11월 딱 됐을 때 네 11월은 이런 장이 예상이 돼. 만약에 11월에 큰 조정이 오고 이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난 이렇게 대응할 거야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물론 맞고 틀리고는 네. 나중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상에서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심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공포 국면에서 일단은 뭐랄까 이미 사전에 준비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투매라든가 아니면 이제 너무 공격적인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미리 좀 계획을 세워놨다면 좀 체계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그렇죠. 예, 어떤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기술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우려 가운데 뭐 지분 매각,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건 피터 틸의 헤지펀드죠. 틸매크로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을 1,375억 원어치 처분했다, 전략 매각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봐도 이럴 수 있는데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AI의 상징과도 같은 엔비디아를 다 매각했어? 불안한데 왜 그럴까? 뭐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 아니면 뭔가 불안함을 감지한 걸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작은 어떤
물방울 하나에도 네. 물이 넘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피터 틸이 이런 행동을 한 부분이 어떤 시장의 하락을 대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그림은 아니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이제 AI 버블론, 그러니까 좀 과열됐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이제 대주주라든가 투자 구루의 매도는 항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은 언급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자, 이제 이걸 내용을 보면 네. 피터 틸은 투자자이고 이 회사는 투자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포트 다변화와 기대 수익률에 대한 판단으로 이제 포트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팔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위대함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거를 팔아서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피터 틸 관해서 말씀드리면 팔란티어의 창업자기도 하잖아요. 팔란티어가 작년 한 $2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피터 틸이나 CEO인 알렉스 카프가 대주주 그 매도를 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팔란티어 별명이 빨랑튀어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창업자나 CEO가 그 회사 주식을 판 거는 그 회사가 안 좋아서일까요? 그거보다는 어떤 이제 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또 다른 투자, 그러니까 피터 틸 같은 일종의 연쇄 창업마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수익난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투자를 위해서 자본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알렉스 카프 역시도 계속 이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주주 매도가 있는 거지 기업을 안 좋게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그 주주선이나 이런 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냥 매도 자체에 좀 시장이 놀라면서 야 빨랑 튀어. 그러면 사실 팔란티어의 10배가 올라가는 그 텐베거 장을 전혀 먹지 못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 틸 그 헤지펀드가 뭘 샀냐, 엔비디아를 팔았는데 뭘 샀냐, 네. 대폭 늘린 종목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애플이잖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러면 마소랑 애플은 어떤 좋은 점을 본 거지?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하고, 또 좀 더 확장시켜서 네. 워런 버핏은 애플 팔고 네. 구글 샀단 말이죠. 뭐 이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기 마음이에요.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팔고 시장을 떠났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엔비디아를 팔고 산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야? 어차피 그 안에서. 예, 저도 약간 퀘스천 마크인데 기술자 그분의 어떤 판단의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알 길은 없는데 우리 유추를 하자면 최대한 이제 유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매도를 하고,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제 조정 없이 올랐고 글로벌 시총 1위를 했고 5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도를 하고 상대적 저평가를 받은 빅테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고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정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자산을 딴 데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빅테크는 완벽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빅테크에는 있어야 돼. 엔비디아는 좀 부담스러워. 이게 좋긴 하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 시 하락이 덜 하잖아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플 AI 투자 안 해서 지금 주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시장이 하락할 때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 피터 틸의 판단이 틀리진 않은 거죠. 그럼 그 이후의 움직임은 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마소로 옮겨간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 뭐 이런 게 매력일 수도 있는 거고, 꼭 조금 엔비디아가 더 방어적으로 포트를 변경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빅테크에서 떠나갔다? 시장에 떠나갔다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그거보다 더 앞선 얘기였는데, 일본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처분에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은 오픈 AI 중심으로 한 AI 소프트웨어 분야 투자 자금으로 쓰일 거다. 뭐 스타게이트 이제 중심에 있는 네. 회사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는데, 오픈 AI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계약들 네. 복잡한 뭐 다니면서 막 계약 체결하고 이 중심에 사실 오픈 AI가 한동안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대줬어요. 소프트뱅크가 자금줄 역할이 있는데 네. 돈을 못 대준 상황에서 샘 알트만이 혼자 좀 지르고 다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돈 어디서 날 거야?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돈 주는 소프트뱅크가 그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긴 해요. 일단은
소뱅이 글로벌 시총 1위인 엔비디아를 팔았다 자체가 엔비디아는 좋은 호재는 아니죠.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졌는데 소뱅이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들고 가는 것보다는 현금을 마련해서 그거를 갖고 AI 기업들, 장기 성장이 높은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오픈AI를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맞는 선택일 겁니다. 그런 차에서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수요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전량 매도하는데 큰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즉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 9월에 거의 매도를 다 처리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굉장히 높은 가격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 매도를 했고 그리고 투자를 지금 준비하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지금 막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시장 하락의 원인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누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이런 투자자들이 뭘 팔고 뭘 샀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전해 듣고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걸 더 이제 민감하게 보고 특히나 뭐 13F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받아보니 근데 이게 좀 약간 지난 얘기잖아요. 그쵸. 그들은 다 이미 실행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보는 거니까 요거를 활용을 어떻게 좀 해봐야 그러니까 되는 이게 굉장히 13F가 너무 매력적인 데이터긴 한데 요거를 또 잘못 활용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13F를 공개하는 게 의무인데 이거를 다 그 13F를 공개하는 쪽에서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이클 머리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시차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성향상 13F가 가장 유효하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버핏이죠. 버핏은 장기 투자자이고, 그러니까 이런 13F를 활용해서 뭐 악용해서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이제 만드는데 이용하고 이러진 않는데 뭐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개하는 포트와 공개하지 않은 포트를 다르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13F는 좀 볼만하지만 다른 투자자들 그러니까 계속 13F가 유의미한 포트가 아닌 경우에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구글 네, 그 얘기 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기술주 원래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구글은 예전에 뭐 약간 투자하기에 괜찮은 회사라는 건 알았는데 놓쳤다라는 얘기도 좀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래요. 놓친 것을 후회한다라는 어, 것도 많이 얘기 네네. 있었죠. 이번엔 근데 샀다는 거잖아요. 네. 구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장에서도 좀 굳건한 모습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핏의 픽에 들어갔던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버핏의 13F의 위력인 것 같아요.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버핏이 애플을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애플의 약간 독점적인 성격 그리고 이윤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애플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이번에 과감하게 구글을 다 크게 담았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이 테크 기업이라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버핏의 성향상 구글이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차세대 영역에 있어서 독점성을 확보하고 있다.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독점이고 경제적 혜자이기 때문에 독점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성장성, 10년을 바라본 성장성을 동력을 확보했다고 버핏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글에 대한 매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구글의 독점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기존의 구글의 독점성은 뭐 이제 그 포털 시장의 독점성이었는데 이 AI 영역에 있어서 AI 초기 영역은 뭐 오픈AI 같은 LMM 시장, 제미나이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죠. 독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음에 넘어 AI 에이전트 쪽에 있어서는 지금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뭐 어도비라든가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맥을 못 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구글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글이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많이 라인업을 깔아놓고 유료화도 하면서 그 성능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에이전트 AI 시장은 구글이 다 먹는 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 독점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이 높다. 버핏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AI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AI가 아닌 AI를 빼고도 어떤 그 회사의 시장의 독점성과 장기 성장 안정성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AI만은 아니다. 구글의 네. 좀 특수한 그런 부분을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의 이제 우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일지 건강한 조정일지는 뭐 후에 알겠지만 어쨌든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들, 걱정거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 규모인데요. AI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확보를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2천억 달러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2천억 달러. 지금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미국 전체 회사채 순공급의 25% 차지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하고. 일단은 시장이 생각하는 약한 고리는 두 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라클과 메타이죠.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투자했다라는 과잉 투자의 약간 좀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도 높아지고 굉장히 우려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어서 또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CDS 프리미엄 수치를 보거나 해당되는 기업의 재무상을 봤을 때는 저는 이 회사채 발행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 있어서 부도움을 높이거나 리스크하진 않다. 왜냐하면 해당 빅테크들은 워낙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엔 캐시로만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장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자기 자본 조달하는 것도 기업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달해서 그만한 이득을 얻으면 ROE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달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회사채 발행에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오라클이나 메타 같은 상황에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수주의 근원 자체가 오픈 AI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 AI 투자를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 건정성과 좀 다른 얘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우려하는 건 단순히 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이거보다 말씀하신 규모거든요. 규모인데 빅테크들이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고 인기도 많고 하다 보면 시장의 어떤 그 수요가 이쪽에 쏠리고 나머지 쪽으로는 자금이 가지 못하는 경색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미국채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채에 봤을 때 빅테크들의 회사채가 그렇게 금리가 높거나 하진 않지만 수요는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 수요는 점점 떨어지는데 이런 빅테크의 회사채 수요가 높아지면 미국채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우려하는 어떤 지점일 것 같아요. 미국채 한 4%라고 치면 이런 회사채는 한 5%? 5%? 예. 그렇게 높게 하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회사채는 한 3%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회사채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요는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고 투자금 조달의 어떤 정상적인 활동인데도 우려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심리가 바뀌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는 어떤 좀 계기가 있을까? 일단 당장 내일 엔비디아입니까? 일단은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줘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잖아요. 올라와 줘야 할 때 안 오르면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인데 셧다운 때가 그랬어요. 셧다운이 해제되면 좀 반전 모멘텀을 기대했는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서명을 했지만 냉랭했고요. 근데 오히려 기대했던 12월 금리 인하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주저앉았고 새로운 뉴스가 없이 기존의 어떤 재료인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점점 확대되니까 이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시장이 모두 믿고 있는 거는 오늘 장 끝나고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럼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후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표 발표나 연준연들의 연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5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고용 지표는 사실 좀 안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른 이유보다도 AI에 대한 일자리 감소가 있기 때문에 고용 계속 이제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일 겁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상에서는 관세라는 물가 상승이 좀 높지 않다. 뭐 유가도 잡고 있고 약값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는 튀지 않는다 한다면 실제 셧다운 이후에 데이터가 나왔을 때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물가는 또 안정화되었을 때 연준 의원들 생각에는 이거 증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연준의 연설들이 이번 주 계속 있는데 연준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문매를 맞으려고 뭐 시장이 안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게 나왔을 때는 조금 좀 그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림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분위기 바뀌는 것만은 안 됩니다.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산타랠리 하는 부분이 수급적 이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구원 투수는 빅테크들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예, 그게 작년 8월 5일 때 그 블랙먼데이가 있을 때도 V자 반등의 가장 핵심은 빅테크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그 매수 시점을 보통 조정을 받을 때, 지수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아직 그런 매수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물량을 소진했는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물량이 아직 남아 있다면 조금 더 하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401K라는 미국 연금 이제 자금의 70%가 주식입니다. 연말에 마감되기 전에 세액공제를 위해서 또 투자하는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그런 연금 수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단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투심만 좀 바꿔주는 어떤 시장의 기저만 깔린다면 수급적으로는 과감하게 들어오면서 산타랠리 지금 아직 11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반전 재료가 있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빅테크들의 자사주 매입, 또 통화 정책 방향을 네. 결정짓는 뭐 언급들이라든가. 근데 만약에 12월 금리 인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실 게,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신중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방향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지 내년에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너무 우려하진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국투자증권의 김호균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